1번 범죄 측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범죄학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형사정책 내지 범죄학 연구 방법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참여적 관찰 연구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참여적 관찰법의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옳은 선지가 됐죠. 이렇게 앞으로도 그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형사정책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 선지가 확실하게 옳다고 딱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한 사람 같으면은 2번, 3번, 4번 선지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짧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해설 및 교재 활용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각 지문별로 해가지고 교재 어느 부분을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가 해가지고 거기 인용을 해놨어요. 참고해가지고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그 시험에서도 입증이 됐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끗 형사정책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출고가 안 됐던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정책 법령 풀이집 그리고 앞으로 출간될 한 권으로 끝내는 객관식 형사정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다면은 충분히 90점 이상 고득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 그때 많이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해보세요. 이 비범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가장 그 기초적인 문제죠. 비범죄화 하게 되면 법률상의 비범죄화와 사실상의 비범죄화로 구분되고 법률상의 비범죄화는 3번처럼 형법상 간통죄 폐지하면은 입법상의 비범죄하고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 결정해서 비범죄화 시켰다 하면 사법상 비범죄에 해당이 한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통죄 폐지는 비범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비범죄하게 되면은 낙인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4D 정책 중에 한 가지이고 특히 슈어가 급진적 불개입주의로서 강조했다 하는 내용까지는 익혀둘 내용이죠. 3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그 전형적인 문제죠. 21세기의 최고의 사법 이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 이것은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이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해당이 된다 해서 4번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해야 된다. 반대로 뒤바꿔서 출제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사법과 대비시켜 가지고 보다 더 깊이 있는 문제까지 출제될 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4번 행태이론 내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죠. 1번은 버제스와 에이커스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공부했던 학자이죠.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수정 보완한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해서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하면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대신해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기초로 해서 학습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는 내용 가지고 출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범죄 행위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그 경험에 따라서 학습된 것이다 와 연결해서 재강화 개념까지 공부를 했고 행동 수정요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행태이론 내지 행동주의 이론은 범죄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도덕 발달 단계 정도라든가 성격,
이러한 심리학적 요인을 지나치게 가벼이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이다 고 했어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반두라우면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서 관찰학습 원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하고 연결해서 스반의 행동주의 이론 내지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공부했고, 여기에 대비시켰던 것이 피콜은 도덕발달 이론가이다. 이렇게 반두라우고 헷갈리지 않도록 콜버그 주의하자 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에서 또 다뤄지고 있죠. 5번 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로이트 하게 되면은 정신 번석학적인 범죄 이론의 대표적인 주장자죠.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 에고와 관련된 문제하고 여기에 소개됐듯이 성심리 발전 단계 이론 이것을 중요하게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아이젠크는 성격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해서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젠크 하게 되면은 위양성과 불안정성, 신경증의 성격 특성이 범죄 관련성이 가장 높은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외향성 대신에 내향성으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고더드 하게 되면은 생물학적 이론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심리학적 이론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낮은 지능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리카크가 연구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콜버그 하면은 도덕 발달 이론가죠. 그래서 인간의 도덕 발달 과정을 관습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습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관습적 단계, 관습적 단계, 후관습적 단계로 구분했고, 이것을 각각 2단계로 구분했는데, 그래서 도덕 발달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보였어요. 1, 2단계는 범죄자와 관련이 높고 3, 4단계는 일반인과 관련된 도덕 발달 수준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응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요 가프레슨과 허쉬의 낮은 자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프레슨과 허쉬 하게 되면은 이 범죄 일반 이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자기 통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다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프레슨과 허쉬 또는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은 자주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번 보면은 비효율적인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화가 낮은 통제의 원인이 된다 하고 강조했던 것을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프레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7번 형법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 최근에 형벌론에서는 자유형보다도 이 벌금형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더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벌금 미납자법까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벌금형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산 비례 벌금형제인 일수 벌금형제도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했어요. 자, 1번 벌금을 감경할 때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고,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시효가 완성된다. 최근에 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서 법령 프리집에서도 제시를 해놨었죠. 자, 3번 60억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이 300, 500, 1000일 이상과 관련해서 5억 미만에는 300일 이상이고, 그리고 5억부터 50억 미만에는 500일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이면은 1000일 이상이다 한 것 가지고 출제했죠. 이것도 법령 풀이에서 매우 강조했던 조문이에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될 것이다. 자, 4번은 판례 문제인데 이것은 한 번 정도만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기 때문에 그 상한과 함께 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판례까지도 이렇게 형사형책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판례는 법령 풀이집에서 강조해가지고 선별을 해놨어요. 8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대부분의 형사책 수험 교재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내가 강의하면서 이 스토킹 처벌법은 새롭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법률이다 하면서 강조했었죠. 그래서 기본 교재에서도 다뤘고 새로 출간한 형사형책 법령 풀이집에서도 전 조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스토킹 처벌법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법률로서 대비를 해야죠. 그 다음 시험에서는 그 구조, 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그 잠정 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것을 잠정 조치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법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특정 범죄로서 스토킹 범죄가 추가가 됐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다음 시험에서는 그 내용 가지고 정답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 점 대비해 놓도록 하자고요.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임시 해제. 이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형책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호관찰법은 보다 더 세부적인 그런 그 조문들까지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임시 해제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2번 보호관찰의 임시 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 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나머지 관련 그 조문들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4번에 있어서도 아주 그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임시 퇴원된 그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2세가 된 때에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라고 하는 건데 21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보호관찰법이 출제가 되니까 보호관찰법은 대부분의 그 조문이 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령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10번 사면법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법, 이것은 이제 쉽게 풀었은 법령집에서 강의할 때 사면법에서 출제되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과 관련된 조문이 주로 정답지문으로 출제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3번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 사면법 이것은 이번 거 개정하면서는 한껏 객관식 형사정책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 법령을 같이 거기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법령 풀이집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해놨었죠. 자,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도 이런 그 사면법에서 출제가 되면은 일반 사면 효과와 특별 사면 효과와 관련된 내용 정도로만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11번 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 이것은 가장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 여러 번 다루고 있죠. 그래서 1번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고, 2번 소년법상 소년은 20세 미만이 아니라 19세 미만이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 있어서 청소년 9세 이상인데 8세 이상으로 교묘하게 함정을 유도했죠.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는 4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연령이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거기 단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이것을 포함한다로 바꾸는 함정 유형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12번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처음으로 출제된 주제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교재에도 포함시켰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으로까지 정답 지문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2번 해설되어 있듯이 헤어 하게 되면은 오늘날 사이코패스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심리학자죠. 그래서 그 헤어가 개발한 사이코패스 그 측정 및 검사 도구인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수정본은 각 그 문항을 1. 입심 좋음, 피상적 매력에서부터 20. 다양한 그 범죄 경력까지 해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도록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며시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아무튼 내가 그 시험 문제 그 푸는 요령으로서도 4개 선지 봐가지고 정답 가리기 어려우면 숫자 들어있는 그 지문이 함정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있다 없다. 상대적 절대적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주체가 들어있는 것도 주로 정답 함정 지문으로 많이 출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 요령만 좀 터득했다가 하더라도 내용을 몰랐어도 숫자 들어있는 것이 2번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맞았던 학생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객관식 강의할 때는 특히 이런 문제풀이 요령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지식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문제 푸는 그런 거 요령 이것을 많이 주목을 하면서 연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0점 그리고 1점, 2점 이렇게 3점 척도로 이렇게 평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해설되어 있듯이 총점이 이제 40점인데 30점 이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점이 초과되면은 사이코패스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재밌는 그 실례를 거기 제시해 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을 위해서 가족을 살해하고 방화로 범행을 은폐했던 엄인숙이 40점 만점이죠. 이게 완전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리고 20명을 그 연쇄살인했던 유영철이 같은 놈이 38점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거 사이코패스 예까지 제시를 해놨어요. 자, 앞으로도 이 사이코패스는 한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답 선지 정도로는 종종 출제될 것 주제예요. 13번 생물학적 범죄 이론. 이것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범죄 이론과 사회생물학적 이론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될 수도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범죄 이론이죠. 그래서 입양아 연구는 친생부하고 양부 바꾸는 것이 주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계 연구 하면은 주덕의 고칼로리는 범죄인 가계 연구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덕데일의 축후가 연구, 그리고 고칼로리에서 고더드의 칼리카크 연구 이렇게 연상시켰었죠. 그리고 3번에서 nom브로서의 격세 유전 생리적 범죄인설, 그리고 셀던과 크레츠머의 체형이론. 그래서 이 셀던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이번에 셀던 안에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셀던도 출제하면은 중배역형이 범죄 관련성이 가장 높은 체격형이다 하는 것이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전형적으로 그 내용이 출제가 됐죠. 자, 14번 보호소년 등이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4번 이 3번 보시면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렇게 주체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함정 유형을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법령만 반복적으로 암기한 사람은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법령 풀이집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정을 유도하는 것은 거기 옆에다가 X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법령 내용을 무조건 그냥 기억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패턴으로 함정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로 공부를 해 나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득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15번 이것은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죠. 이것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미국 범죄사회 이론 공부한 사람은 아주 쉽게 정답을 가려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해체 이론 내지 생태학적 범죄 이론으로서는 쇼와 맥케이의 사해체 이론, 버식과 앱의 사해체 이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의 그 특징과 주된 개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머튼의 긴장이론, 머튼의 그 긴장이론, 이것은 이 긴장이론에 속하는 이론으로서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이론과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 비행적 하임나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그리고 최근에 긴장이론으로서 기억했던 것이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론과 그리고 이런 그 이론들은 긴장이론으로서 거시적 수준의 이론인데 미시적 수준의 긴장이론으로서는 애군의 일반 긴장이론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관련된 내용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를 잡으면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16번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형사 조정이죠. 그래서 형사 조정은 회복적 사법을 반영한 규정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그 출제가 되면 형사 조정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관련된 그 조항이 출제될 것이다 했는데 이번 그 시험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그 출제가 됐죠. 그래서 4번도 강조했던 내용이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해당할 때는 형사조정을 회부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때만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대비를 시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 법령 문제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내가 법령풀이나 객관식 할 때 강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나가면 되겠어요. 자, 17번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전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4번에 있어서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호처분도 다음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호 처분, 6호 처분, 7호 처분만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 나머지 보호처분은 집행한 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뭐 법령 관련 문제들 이런 것은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법령은 최소한 10회독 이상 하면서 함정 패턴까지 예상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세요. 18번도 1번 보시면은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단기에 다음 시험에서는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되고 3분의 1이 지난 이렇게 또 교묘하게 함정을 유도했죠. 그래서 가석방 요건하고 헷갈리도록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단기의 3분의 1 이것을 함정으로 해서 교묘하게 출제했죠. 이런 것도 함정 패턴을 예상하지 않고 준비했다면은 이 문제에 맞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19번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그 절차 규정이죠. 그래서 그 4번에 있어서 임시조치 3가지. 그래서 최장기간 2개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이다 하는 것을 그 강조했었죠. 20번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있어서 구조금 지금 절차 규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출제가 됐죠. 그런데 이것도 뭐 쉽게 정답은 가릴 수 있는 내용이죠. 4번에 있어서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가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무적 규정하고 필요적 규정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21번 아바딘스키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대부분의 그 수험서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하고 함께 공부했던 사람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이 많이 그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아바딘스키가 제시한 조직범죄와 관련해서 그 4번
거기 4번 그 해설해 놨듯이 교재를 그대로 거기 문구를 인용해 봤어요. 유계적 계층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조직 구성원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다 해가지고 한끝 형사형칙 65쪽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뒷북쳐 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 새롭게 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정확하게 준비한 사람은 쉽게 합격이 되는 거고, 그런 것 항상 뒤쫓아가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막 뒤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보직 7급 시험이죠. 그리고 그 9급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제될 그 유형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한끗 범죄학이라든가 한끗 객관식 범죄학에서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익혀두시면은 충분하게 90점 이상 득점하게 될 거예요. 자, 22번. 이번에는 그 선고유예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형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조문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관련 조문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판례까지 인용해가지고 출제를 했죠. 자, 1번. 주형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자, 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9개 형벌 중에서 몰수형만 부가형이죠. 8가지는 주형이지만, 그래서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은 이 몰수형에 대해서만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관련된 이 형법 조문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23번. 소년법상 사건의 송치 및 통고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법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 있어서도 맨 첫 번째 순위로 강의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도 소년사법정책론하고 범죄 원인론 부분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소년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소년법은 세부적인 조문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세요. 24번.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활양식 이론에 의하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체포 가능성의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강조한다. 생활양식 노출 이론 내지 생활양식 이론과 그리고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 기회 이론으로서 기회를 줄이는 것을 범죄 대책으로 중시한다 했었죠. 그리고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중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디터런스 시열이다. 이렇게 대입시켰었어요. 그리고 2번 브랭티언과 파우스트의 범죄 예방 모델, 그래서 세 가지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 해가지고 2번 4번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형사책 수험서에는 소개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번에 내가 새롭게 소개를 했는데 곧바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내년 시험에서도 9급이나 7급에서 이런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새로운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25번. 밀러의 하류계층 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밀러의 하류계층 문화이론 나오면 반드시 하위문화이론의 종류를 염두에 두면서 코엔의 비행적 하위문화이론하고 차이점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인 문화로 보는데 반해서 코엔은 하위문화는 중류계층의 문화에 반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로 본다 했죠. 그래서 밀러는 하위문화를 고유문화로 보지만은 코엔은 대항문화로 본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6가지 주요 관심의 초점, 중점 관심이라고도 하고 관심의 초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6가지 트러블은 사고치기로 번역하기도 하고 골칫거리, 말썽거리 이렇게 번역한다. 강인함 내지 억셈, 그리고 영악함, 약삭발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리고 흥분추구, 운명, 운, 자율성,
오토노미 이것은 이 코엔의 집단 자율성 그룹 오토노미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하니까 항상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자율성 이것을 자유분방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형사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말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 번역을 가지고 출제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어가 어떻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지 아는 정도는 반드시 한 번씩은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는 이 코엔의 비행적 하임라 이론에 있어서 하임라의 6가지가 특징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첫째, 단기 쾌락주의. 두 번째가 그룹 오토노미, 집단 자율성. 세 번째가 악의성. 네 번째가 부정성. 그리고 다섯 번째 비실리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비공리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예요? 다면성 또는 변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6가지 코엔의 하임라의 특징하고 밀러의 6가지 하류계층만의 중점 관심을 헷갈리도록 뒤바꾸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 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바로 연상되어야 할 것이 하임라 이론, 코엔의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이론, 밀러의 이론에 있어서 코엔의 비행적 하임라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은 갈등 이론이 아니라 긴장 이론의 범죄에 속한다. 그렇지만은 밀러의 이론은 하임라 이론이면서 긴장 이론이 아니라 갈등 이론이다. 그래서 긴장 이론과 갈등 이론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대비시키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임라 이론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페라쿠티와 울프갱의 폭력 하임라 이론에서 폭력 하임라가 지배하는 지역의 특징은 자신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뒤바꾼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4가지 하임라를 대비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클로드 올린의 이론에 있어서는 이 이론의 형성 역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결합시켰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하임라는 지역에 따라서 3가지 문화로 유형화되는 것이지 코엔처럼 하나의 단일한 문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범죄적 하임라와 갈등적 하임문화, 은둔적 하임문화 3가지로 구분했다. 은둔적 하임문화도 도피적 하임문화, 퇴행적 하임문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적 하임문화는 이 조직적인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갈등적 하임문화는 비조직적인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적 하임문화 지역에 있어서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범죄 관련성에 있어서 어떤 하임문화가 가장 범죄 관련성이 높다 했죠? 갈등적 하임문화로 잘 바꾼다 그랬어요. 갈등적 하임문화가 아니라 범죄적 하임문화, 그 다음이 갈등적 하임문화, 도피적 하임문화가 범죄 관련성은 가장 낮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2023년 7급 형사정책 문제를 풀었는데, 이러한 출제 경향 이것은 내년 시험에도 그대로 유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첫 번째로 실시가 되고 있는 9급 보직 형사정책 시험에 있어서도 문항수만 5문제가 줄어들 뿐이지, 금년처럼 새로운 그런 출제 유형들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혼자서 이 형사정책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좀 득점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죠. 기출문제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내가 강조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은 안전하게 고득점 하면서 내년 시험에서 합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많은 양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투자해 가지고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수고들 많았어요.